사법의 대변에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위직으로 나뉘어서 죄송스러운 말씀드리면서 반갑습니다. 우선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특히 이렇게 낮에 계신 우리 학생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희 창업명사특강 운영하고 있는 SNL 기획의 대표 박희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그 부산의 이제 창업 스타트업 카페입니다. 그래서 창작이나 창업자들을 위해서 부산시에서 무료 공간을 지원하고 여러분들이 좋은 창업 공간을 활용하라고 지어진 공간이고요. 이곳에서 이제 많은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창업가들을 모시고 특히나 이제 부산권보다는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뭔가 동기부여나 그리고 좋은 제품들이나 콘텐츠를 드릴 수 있는 창업가들을 모시고 진행을 하는 창업 명사특강을 그 작년도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그 에피소드 1, 2, 3 가지의 에피소드로 진행했었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돼서 올해도 이제 저희가 12월까지 그 짝수달에 이렇게 명사특강을 진행을 하는데 올해는 그래서 오늘이 처음 시작하는 그런 날입니다. 저희는 이제 운영을 맡고 있는 회사이고요. 오늘은 아마 여러분들께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제가 진행하실 분들도 소개를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분의 이제 연사님들을 모시고요. 그 창업가에 대한 스토리를 듣고 여러분들이 뭔가 좀 궁금하신 부분들도 토크를 하고 하는 시간을 가지겠고요. 지금 한 7시 5분 정도 됐는데 아마 9시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고 또 우리 연사님들께서 서울에서 지금 급히 다들 오셨어요. 그래서 멀리서 오신 만큼 여러분들이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고 특히 오늘은 보통은 여기 오시는 분들이 창업을 준비하시거나 뭐 예비 창업자시거나 창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오늘은 그 창업 관련돼 있는 그 과목을 듣고 있는 우리 동명대학교 학생들이 많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또 수업을 하거나 하는 학생들이 모여서 와주신 학생들이나 동명대학교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늘은 일단은 두 분의 연사님 모두가 각자 소개하겠지만 스토리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께 스토리를 전해주실 분은 저널리스트 출신이신데 지금은 스피커 오디오와 관련되어 있는 제품으로 콘텐츠를 하시는 우리 PSJ 디자인 박성재 대표님 함께 하실 거고요. 두 번째는 또 이분도 제가 알기로는 방송인, 감독, 또 교수님이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은 현재는 여러분들이 보통 어디 이렇게 주문하실 때뭐 피자라든가 아니면 뭐 햄버거라든가 주문하실 때 통할 수 있는 그 플랫폼을 운영하시는 곳의 대표님이신 전화성 대표님께서 함께 하실 텐데 보시면 이제 원래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큰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소개해줄 우리 오늘 진행자를 또 다시 한번 제가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 나중에 토크 아마 하실 겁니다. 김영애 그리고 김정인 토크자 여러분 뒤에 계시는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 본론에 제가 들어가서요. 저희 첫 번째 연사님을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명사특강 에피소드 1이고요. 창업가 변화를 즐겨라라는 주제로 저희가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좀 전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회사는 PSG 디자인인데 크롭의 오디오 대표님이라고 부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나오시면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성재 대표님이십니다. 큰 박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크롭의 오디오 대표 박성재라고 합니다. PSG 디자인은 제 그냥 사업체 이름이고요. 크롭의가 제 스피커 브랜드입니다. 나중에 법인화가 되면은 그냥 사업체 이름을 법인 이름을 크롭의 오디오로 바꿀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그냥 당연히 하겠습니다. 들으시다 보면은 제가 왜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됐는지를 아마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무슨 경영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기자였습니다. 방송 기자, MBC의 방송 기자였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 과정을 제가 설명해 드리고 저의 그 창업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저렇게 창업도 되는구나 라고 느끼시는 바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또 하나의 힌트가 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1993년에 MBC 기자로 입사했습니다. 제 얼굴 혹시 TV에서 보신 적 있으세요? 젊으신 분들이라면 없겠네요. 네, 그래서 20년 정도 제가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뭐 나름 사회부, 정치부, 뭐 좋은 부서 다 다녀봤고요. 이렇게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제가 생방송에서 좀 유명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 방송계에서는 그래도 박성재 하면 열심히 잘 일하는 기자, 젊은 기자로 소개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2007년에 MBC 본사에, 여기 부산도 MBC가 있죠. 근데 이제 서울 MBC도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에서 위원장을 뽑는데 저보고 선후배들이 위원장을 좀 맡아달라. 원래 노조위원장 별로 하고 싶지 하지 않잖아요. 하면 막 괜히 안 좋은 일만 많이 생길 것 같고 돈 되는 것도 없고 잘 되는 것도 없는데, 그래서 뭐 저도 고민을 많이 하다가 위원장을 해라. 네가 뭐 선후배 사이에 신망도 좀 있고 그래서 강권을 하게 돼가지고 뭐 안 하겠다고 도망다니다가 뭐 집으로 찾아와서 뭐 술을 먹이고 뭐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할 수 없이 덜컥 제가 노동조합 위원장이 됩니다. 저는 뭐 대학교 때 운동권도 아니었고 노동조합 운동에 대해서, 노조에 대해서 큰 인식이 없는 평범한 그냥 기자였습니다. 뭐 투표도 뭐 맨날 야당을 찍은 적도 별로 없고요. 그냥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들 이렇게 찍는 그런 평범한, 아주 평범하고 그냥 공부정하고 객관적으로 보도를 해야겠다는 정도의 생각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덜컥 노조위원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 제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꼬이기 시작했냐? 2006년, 7년까지는 대통령이 누구였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었습니다. 근데 2008년에 이명박 대통령으로 바뀝니다. 근데 제가 2007년에서 2008년까지 2년 동안 노조위원장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07년에 노무현 정권 때는 괜찮았어요. 할만했는데 이명박 정권으로 바뀌면서 갑자기 사회적으로 막 제가 막 나서야 되는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MBC PD수첩이 2008년 5월에 방영했던 광우병 관련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기억하시나요? 혹시? 그때 이제 뭐 부산도 마찬가지지만 서울의 시청 앞에 막 몇십만 명이 모이고 이명박 정권의 지지율이 10%까지 떨어지고 막 그랬습니다. 그때 MBC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탄압이 있어가지고 제가 노조위원장이니까 그 수사를 막 이렇게 막으려고 저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막 검찰과 국정원과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대학에서 집회를 열고 뭐 청와대 앞에 시위하고 이런 과정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 다음에 미디어법이라고 해가지고 종합편성 채널, 종편을 만드는 법이 또 통과되게 됐는데 그에 말에 그것도 막으라고 막 국회 점거하고 뭐 이런 상황을 언론사 노조위원장들이 다 겪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고요. 그래서 재판도 받고 여러 가지 뭐 기소가 돼가지고 제가 전과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실형을 2년, 지금 징역 2년을 구형받았는데 그 파업을 주도했던 혐의로 벌금 450만 원에 선고를 받고 지금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혹은 법방 업무방해 혐의로 전과자 상황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우여곡절을 거쳐서 노조위원장을 잘 끝내고 돌아와서 기자 생활을 하고 있다가 2012년에 김재철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MBC 사장으로. 그래서 그 양반이 노조를 엄청나게 탄압을 하기 시작했고 역시 이명박 대통령이 보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은 되게 친하다고 해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MBC가 170일 동안 거의 6개월 동안 파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 파업의 와중에서 현 지도부하고 노조 지도부하고 전 위원장들이 다 해보고 그 중에 한 명이 저고요. 또 한 명이 유명한 최승호 PD. 뉴스타파, 혹시 뉴스타파라고 아시나요? 아시죠? 뉴스타파 앵커 하시는 최승호 선배랑 제가 전직 위원장을 했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증거는 없이 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2012년 6월 일입니다. 이게 해고당하던 날 제가
조합원들 앞에서 연설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2012년 6월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93년에 입사를 했고 7년에 해고당했으니까 거의 19년 이상을 다니던 회사에서 갑자기 잘린 거예요. MBC가 연봉도 좀 많이 주는 회사고 그럭저럭 괜찮은 회사고 국민들한테 인기도 주고 그 방송사였는데, 그래서 저는 주변에서 걱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머니, 우선 부모님들, 와이프 뭐 어떻게 하려고 그래? 먼저 이제 걱정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뭐 내가 해고당했으니까 뭔가 새로운 일을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버티자, 몇 달만 버티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랬냐? 2012년에 대선이 있었잖아요. 그죠? 네, 대선이 있었고 저는 6월에 해고됐으니까 6개월 정도 버티면 문재인 씨나 안철수 씨가 대통령이 되면 복직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박근혜 후보 쪽에서도 걱정 마라, 나는 오늘 이명박하고 다르다, 우리가 대통령이 되면 언론 문제 다 해결할 거다라고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복직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6개월 동안만 잠시 편하게 여행이나 다니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여행까지는 못 다니겠고 돈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버티자라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된 게 바로 공방을 다니면서 가구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취미로. 예. 처음에 제가 대선을 기다리면서 공방에 나가서 가구를 만드는 사진입니다. 이게 제가 다 찍어놨어요. 그냥 요즘 다 찍잖아요. 뭐 이렇게 SNS 같은 거 하려고. 그래서 그냥 찍어놓은 사진입니다. 처음에 만든 식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탁을 만들어서 마누라한테 갖다 주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원래는 4인용 식탁밖에 없었는데 6인용 식탁을 만들어가지고 와이프한테 선물을 하기도 하고, 이런 와인잔, 이것도 제가 디자인한 겁니다. 와인잔이 별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와인잔이 없더라고요. 제가 찾아봤더니, 제가 와인을 참 좋아해서 와인 냉장고 같은 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래가지고 내 손으로 한번 만들어봐야겠다 싶어서 와인잔을 만들었는데, 밑에 이렇게 뭐 양주병도 넣고 와인도 이렇게 눕혀놓고 저 위에는 잔을 걸을 수 있게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디자인하는 걸 제가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또 오늘 마누라 생일 선물로 이렇게 화장대 이런 것도 만들어보고요. 이렇게 뭐 리모컨 수납함 뭐 별걸 다 만들었습니다. 6개월 동안. 그러다가 병원에 입원해 있던 제 아주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암에 걸려가지고 투병 생활을 하던 참이었어요. 그 친구가 가을쯤에 죽었어요. 결국 투병 생활을 하다가. 그 친구가 죽을 때 제가 한 일주일 시간이 많아서 병실에서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죽고 그 다음에 가족들이 슬퍼하는 걸 보고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뭔가 내가 행복하고 건강하고 그래야 마음이 원인이 스트레스가 되게 크다고 하잖아요. 그 친구도 저기 자영업 하느라고 엄청 스트레스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리 가족들한테 실망을 주면 안 되겠다. 그러면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자꾸 내가 스스로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6개월 동안만 잘 기다리면 대선 위에 돌아가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딱 됐는데 입을 싹 씻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언제 그런 약속을 했냐는 듯이 아무런 연락도 없고 김재철 사장이 계속 MBC 사장으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저희는 그래서 기나긴 투쟁을 하게 됐어요. 무슨 투쟁이냐? 법적 투쟁이고. 그래서 해고무효소송이라는 방법을 선택하게 됐죠. 해고무효소송이 1, 2년 만에 안 끝납니다. 보통. 예전에 현대중공업 같은 데는 8년 걸리고요. YTN 같은 데는 6년 반 만에 끝났습니다. 저는 지금 4년째인데 2013년에 시작해서 이제 3년 됐습니다. 1심, 2심 다 이겼지만 아직도 대법원에 가 있는데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래서 해고무효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법적으로 이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이제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제가 돈을 벌려고 생각한 건 아니고 가구를 몇 개를 만들다 보니까 나무를 다루는데 조금 제가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잠깐 밑으로 좀 봐주세요.
공방에 틀어박혀가지고 이제 나무를 만드는 데 조금 자신감이 생겼어요. 사퍼질하고 뭐 이렇게 오일 바르고 자르고 뭐 하는 네모난 가구들은 얼마든지 내가 만들 수 있겠다. 한 6개월 정도 배웠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스피커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든 거예요. 왜 그러냐? 제가 오디오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음악을 참 좋아하고 오디오를 무지하게 좋아했어요. 요새 젊은 친구들은 오디오 잘 안 합니다. 그냥 스마트폰에다 이어폰이나 헤드폰 꽂아서 듣죠. 근데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어릴 때 다 집에 전축 하나씩 다 있었어요. 턴테이블도 있고요. 그죠? 우리나라에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만큼 음악을 좋아하고 집집마다 오디오가 다 있었어요. 저도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오디오를 접했고 저희 부모님도 음악을 좋아하시던 분이었고 취미가 오디오였습니다. 그래서 맨날 오디오 바꾸고 특히 스피커 바꾸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저렇게 스피커를 맨날 바꾸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런 스피커를 제가 만든 적이 있습니다. 이거 내가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 대전에 어떤 장인이 있어요. 나무 잘 만드는 장인이 있는데 이 장인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무를 이 외국의 유명한 스피커랑 비슷하게 잘라달라. 통을 만들어달라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조립을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 스피커를 제가 소리가 꽤 괜찮아서 몇 년 동안 썼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러면서 제가 이런 스피커를 나도 한번 만들어 볼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게 해서 스피커를 만들려고 이제 작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스피커를 만들었겠어요? 그냥 이런 스피커를 만들었겠죠. 이건 이제 한 몇백만 원 하는 외국의 유명한 스피커입니다. 이 스피커는 아주 일반적인 형태의 스피커입니다. 뭐냐면 네모나죠. 대부분의 스피커 네모난 통 안에 동그란 유닛이 두 개나 세 개 정도 박혀 있습니다. 두 개 박혀 있으면 투웨이라고 그러고 세 개 박혀 있으면 쓰리웨이라고 합니다. 네 개 박혀 있으면 포웨이죠. 이제 물론 정확하게 기술적으로 말하면 좀 복잡한데 대부분 투웨이, 쓰리웨이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렇게 네모난 스피커가 보통 많이 하는 스피커고 대부분의 오디오 매니아들이 이런 스피커를 사죠. 근데 왜 사람들이 어떻게 네모난 스피커를 만들까요? 저는 제가 만들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왜 네모나게 만들까? 편하니까. 네모나게 만들면 편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판때기를 잘라서 옛날에는 나무로 했고 요새는 MDF 같은 거 많이 하는데 딱딱딱 조립해가지고 조립한 다음에 무늬목을 붙여요. 나무같이 보이도록. 저 나무 아닙니다. 아까 이거고. 이거 나무 아니에요. 나무같이 보이지만 나무 아닙니다. MDF라고 해가지고 요새 가구 같은 거 만드는 그런 소재가 있습니다. 그 소재를 가지고 만든 다음에 나무처럼 보이는 무늬목을 붙여요. 도배지 같은 거. 그래서 이 네모나티게 만드는 거예요. 네모나티 만들면 만들기가 쉽고 이렇게 어디 세워놓기도 쉽고 포장도 쉽고 뭐 다 좋아요. 그래서 네모나티 만드는 거죠. 스피커가 꼭 네모나는 법은 없습니다. TV는 네모나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옆으로 널찍하게 해야지 딱 나오니까 동그란 TV나 타원형 TV는 화면이 잘 이렇게 어그러지고 그런 거 맞지 않습니까? 하지만 스피커는 꼭 네모날 필요가 없지만 대부분 네모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만들었어요. 처음에 공방에서 배운 기술로 이렇게 네모난 스피커를 만들어서 좀 아까 그건 좀 예쁘죠. 나무들을 좀 살려가지고 그래서 딱 갖다 놨더니 마누라가 뭐 이런 것도 만들고요. 네? 와이프가 그러는 거예요. 왜 자꾸 네모난 스피커만 갖고 오냐. 보기 싫다. 우리 와이프는 제가 오디오 하는 취미를 많이 이해를 해줬지만은 똑같은 생긴 스피커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거하고 이게 나름대로 다른 컨셉으로 만든 건데 우리 마누라 눈에는 이게 두 개가 똑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이거죠. 사실 다른 건 별로 없죠. 나무결이 이렇게 돼 있느냐 뭐 옆으로 돼 있느냐 차이일 뿐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러면은 좀 곡선을 집어넣어 볼까 해가지고 외국에 이런 스피커를 좀 공부를 해봤어요. 이거 굉장히 비싼 스피커거든요. 한 5천만 원 주는 스피커입니다. BMW사에 곡선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네모난 거를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하지만 곡선이 많이 들어갔어요. 예뻐요. 네, 멋있어요. 대신 비싸죠. 곡선이 많이 들어가면 비싸집니다. 만들기가 힘들어져. 그죠?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모나게 그냥 콘크리트로 딱딱 지은 건물은 건축비가 덜 들어가지만 이렇게 막 곡선이 들어가고 막 유리가 들어가고 이러면은 무지하게 건축비가 올라간다고 하죠. 이 스피커도 마찬가지입니다. 곡선이 들어가면은 다 비싸집니다. 그래서 이런 스피커는 비쌉니다. 소리가 그만큼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비쌉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나도 곡선으로 한번 만들어봐야겠다.
곡선을 만드는데 제일 쉬운 방법은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인터넷에 보면은 스피커의 원리,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게 담겨있는 사이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아마추어들이 만드는 사이트에서 자기 제품 자랑하는 그런 데도 많고, 우리나라 말고 외국에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영어 실력 뭐 높지 않아도 이렇게 보면은 뭔 얘기인지 다 알아요. 설계도 같은 것도 막 공개하고. 그런 걸 막 찾아봤더니 몇 가지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스피커는 동그랗게 유닛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유닛이 중요하고, 이 통의 모양이 중요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회로가 중요한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스피커가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소리가 좋으려면 오히려 네모난 것보다는 동그란 게가 낫다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왜냐하면 네모나면은 구석에서 뭔가 왜곡이 생깁니다. 주파수가. 우리 첼로나 기타, 바이올린 생각해보면 알아요. 다 동그랗잖아요. 이렇게. 네모난 첼로, 네모난 기타 별로 없잖아요. 그죠? 울림이 자연스럽게 나오려면 안에다 곡선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스피커 괜찮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해가지고 제가 이런 스피커를 처음 만들어봤습니다. 이것도 제가 공방에서 만든 겁니다.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냥 평평한 자작나무 합판을 이렇게 CNC라는 기계로 잘라냈습니다. 링처럼, 반지처럼. 그걸 쫙 붙이면 원통이 되겠죠. 그죠? 손으로 다 붙여가지고 일일이 3포질에서 이런 스피커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나중에 우리 제품에도 있습니다, 지금. 이게 처음 만든 거고, 제가, 예쁘네. 다 예쁘다고 그랬어요, 주변에. 저도 활동하던 그 오디오 관련 동호회가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딱 올렸더니 사람들 다 예쁘대요. 댓글로 막 칭찬해주고. 그래서 자신감을 조금 얻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큰 스피커 한번 만든 거죠. 이제 하나짜리 소리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유닛으로 된 스피커를 만들었으니까 이번에 크게 된 멋있는 스피커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잘 아는 그 동호회에서 만난 엔지니어 한 분하고 상의를 해서 그분이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좀 도와주기로 하고 제가 디자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3웨이 스피커. 내가 평생 집에다 놓고 이렇게 멋있게 바라보면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스피커. 그러면서 우리 와이프가 좋아할 스피커. 인테리어적으로 예뻐가지고 부인들은 그런 거 따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스피커를 제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만에 그런 디자인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 디자인의 특징은 아까 요런 통을 3개를 만들었어요. 큰 거, 중간 거, 작은 거. 그래서 여기서는 저음이 나오고 요 가운데서는 사람 목소리나 기타 소리 같은 중음이 나오고 제일 위에는 찰랑찰랑하는 고역이 나오고 이 3개의 유닛을 동그란 유닛을 원통형 유닛을 만든 다음에 이걸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를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이런 모양의 제가 스케치를 하게 됩니다. 그림 잘 그렸죠?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막 맨날 지우고 뭐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림 실력 좀 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디자인을 해가지고 그 엔지니어한테 제가 딱 보여줬어요. 카톡으로 딱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죽인대요, 디자인. 이대로 제품만 할 수 있으면 너무 멋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회로를 다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달간의 작업을 거쳐서 이 스피커를 공방에서 완성을 했습니다. 거의 비슷하죠? 제가 디자인한 거랑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원통의 3개의 원통으로 스피커가 나온 통을 만든 다음에 이거를 받쳐주는 스탠드를 이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 스피커는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곡직선이 없습니다. 대부분 다 원과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이제 만들어놓고 보니까 약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통 만드는 건 괜찮은데 이런 이 스탠드, 거치대를 만드는데 약간의 문제가 생겨요. 나무로 다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나무로 하지 말고 이렇게 아크릴로 한번 해볼까? 그래서 아크릴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줬어요. 이 디자인을 넘겨주고 그 업체에서 이 아크릴을 이렇게 투명한 거랑 검은색으로 아크릴을 레이저로 커팅을 해왔어요. 그 2개를 저렇게 알루미늄 봉으로 연결하니까 되게 모던하면서 꽤 괜찮은 스피커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스피커를 인터넷에 공개를 했습니다. 특허도 냈습니다. 그냥 그때만 해도 제가 이걸로 먹고 살 거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그냥 이 디자인은 나만의 디자인이니까 이게 특허내야 되겠다. 특허를 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공개를 딱 했더니 난리가 저렇게 생긴 스피커 처음 봤다. 그리고 오디오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소리를 들어보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럴까?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하지? 그래가지고 강남에 무슨 카페를 하나 들려서 이거만한 카페예요. 카페를 빌려가지고 이렇게 앞에다가 스피커 2대를 놓고 시연 청음회 행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때도 한 60명 정도 오셨어요. 오디오 좋아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랬는데 그 행사가 딱 끝나고 며칠 있다가 그 중에 두 분이, 그 중에 한 분은 부산이에요. 부산에 그 보호대 옆에 오신 분이 있었어요. 두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도 하나 만들어주면 안 됩니까?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 원가를 계산해보니까 한 500만 원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500만 원 정도 드는데 그냥 500개 만들어주면 너무 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100만 원만 붙일까? 그래가지고 그럼 제가 이거 한 600만 원 정도 들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랬더니 600만 원이면 싸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그래가지고 제가 600만 원을 받고 2대를 만들어가지고 그 두 분한테 팔게 됩니다. 그게 제가 스피커 회사를 창업하게 된 계기입니다. 이 스피커를 만든 거는 순전히 내가 갖고 싶은 스피커를 만들고 소리도 좋고 멋있는 스피커를 만들고 싶었는데 우리 와이프가 제발 네모난 거 좀 만들지 마라. 좀 예쁜 거 좀 만들어봐라 라고 하니까 욕심이 생겨서 아름다운 그런 스피커, 곡선이 많이 들어가고 네모나지 않은 그런 스피커를 만들다가 나온 결과물이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사업자 등록을 딱 했습니다. 왜냐하면 등록해야 되잖아요. 물건 팔려면. 처음에 600만 원 무과세로 제가 거래를 했겠죠. 근데 이제 제 이름으로 걸고 스피커를 만들어 팔려면은 당연히 세금 내고 장사를 해야 되니까 제가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제 이름을 붙여서 PSJ 디자인이라는 회사를 만들고 스피커의 브랜드를 생각했습니다. 브랜드까지 PSJ로 하긴 좀 그래요. 그래서 뭐가 좋을까 하다가 커브라는 단어를 제가 생각했어요. 제 스피커가 곡선이잖아요. 원하고 곡선. 그러니까 서클, 원, 커브 이런 단어를 가지고 영어로 안 하고 라틴어, 불어, 터보 이런 말을 네이버 찾아보는 데 다 있으니까 찾아봤더니 불어로 크루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크루브라는 단어가 커브예요. 그때 이거의 과거 분사가 크루베예요. 크루베. 느낌이 괜찮아. 입에 어감이. 구스타프 크루베라는 화가도 있어요. 세상의 모든 기원이라는 논란이 있었던 그런 그림을 그리실 때 스펠링은 다릅니다. 어쨌든 간에 크루베라는 이름이 마음에 듭니다. 뜻은 커브드, 휘어진, 구분, 곡선의 이런 뜻입니다. 제 스피커하고 이미지가 잘 맞습니다. 그래서 크루베라는 이름으로 제가 상표를 등록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2013년 5월, 6월에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3년 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공방 한 구석에다가 전시실을 차렸어요. 왜냐하면 스피커를 이제 가격을 정했어요. 가격을 그때 750만 원 정도 제가 정했던 것 같아요. 500만 원짜리 500만 원이 들어가는데 750에 판다는 것도 잘 몰랐죠. 그렇게 팔면 안 됩니다. 500에 만들었으면 한 1,500만 원 좀 받아야 됩니다. 지금 제조업체 상식으로는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한테. 야, 너 원가가 500인데 750에 파냐고. 나는 아니야. 나는 이거 소송하는 거 안에 2년이고 3년이고 그냥 나는 심심풀이로 하는 거니까 내 용돈만 벌면 돼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게 얼마나 착각이었는지 이제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냥 750만원만 받지. 그리고 팔았더니 의외로 한 달에 한두 명씩 이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광고도 안 했거든요. 인터넷에서만 계속 SNS하고 이제 동호회 이런 데서만 했는데도 어떻게 사진 외국에서도 연락이 와요. 왜냐하면 어떤 외국 사람이 내 스피커 사진을 우연히 본 거죠. 구글 같은 데서 보고서는 야 이거 대한민국에 이런 디자인의 스피커가 있네 라고 자기들이 하니까 외국에 있는 바이어가 전화가 왔어요. 딜러가 메일이 왔어요. 여러 군데서 왔었잖아요. 여러 군데서 받았는데 당신 스피커 소리 좀 들어보고 싶다고. 디자인 원더풀하다. 근데 내가 미안하다. 나는 외국에 지사가 없고 네가 사면 내가 보내주겠는데 그 사람 사진 못할 거 아니에요. 확신이 없으니까 자기가 수입을 해가지고 팔아보고 싶은데 그래서 메일만 주고받다 말았어요. 나중에 만난 적도 있었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하여튼 그렇게 한쪽에 월세 10만 원을 내가 공방에다가 전시 공간을 마련해가지고 이렇게 팔기 시작했습니다. 750만 원에. 근데 제가 이제 고민하다 보니까 750좀 비싸요. 저는 만든
원가에 비하면 무지무지 싼 건데 750만 원짜리가 팔기엔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좀 낮춰봐야겠다. 얼마 전에 내가 테슬라라는 회사 앨런 머스크의 기사를 봤더니 테슬라가 보급형 전기차부터 만든 게 아니라 최고급 전기차부터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10만 달러가 넘는.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점점 그게 성공하면은 그 중간 단계를 맞죠. 요새는 그게 4만 달러짜리까지 내려왔다고 하죠.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저도 750만 원짜리 스피커를 내놨으면 한 200~300만 원짜리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스피커 회사들이 내놓은, 그래서 이런 스피커를 제가 아까 그거를 밑에를 잘라내고 압축한 디자인을 또 한번 개발하게 되고, 이런 것도 만들어보고, 이런 것도 만들어보고, 여기 다 제 제품입니다. 이런 것도 만들어보고, 그냥 눈으로만 보십시오. 이름도 다 붙였습니다. 이거는 L, 여자 같다고 해서 L. 이런 거는 듀, 미술방울 같다고 듀. 이런 거는 눈사람 같으니까 스노우맨, 크로베 스노우맨. 이거는 주니어. 이런 식으로 이름을 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의 제품 라인업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게 2013년 5월에 제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6개월 내지 7개월 정도에 벌어진 일입니다. 무지하게 빠른 속도로 제품이 나온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한두 달에 한 번씩 새 제품이 나오는 거예요. 이 큰 거 750만 원짜리 만들면서 200~300만 원짜리 디자인하고 또 그 팔리면 다음 거 디자인하고 이런 식으로 막 했어요.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면 저 혼자니까. 저 혼자서 내 마음대로 디자인하고 만드는 거는 공방에서 만들어줍니다. 이제 처음에는 제가 몇 대는 내 손으로 만들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공방에다가 아예 맡겼어요. 공방에서 저를 나무를 이렇게 다루는 법을 가르쳐주는 분들이 이제는 제가 저의 OEM을 해주시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공방에다 맡겨주면 그 사람들 더 잘 만들어요. 나무는. 품질은 더 좋아지죠. 제가 이제 맡겼으니까. 제 직원은 아닙니다. 제가 그 사람을 고용할 능력도 없고, 하지만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나한테 오더를 받아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니던 공방이 모든 사업을 전부 제 스피커만 만듭니다. 네, 그래서 거기는 일반 회원들 받지도 않아요. 네,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뭐 매출이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가 뭐 이렇게 큰 이익을 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제 일만 주로 하게 됐습니다. 물론 주문가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제가 크로베 패밀리의 그 라인업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봄에 전시회도 이태원에서 가고 뭐 이렇게 스탠드 재질을 이제 아크릴만 하지 말고 좀 고품스러운 나무로 해서 이런 제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품 발표하면서 광고도 한번 해보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제품 발표를 했어요. 500명이 오셨더라고요. 500명이 오셔가지고 4월 동안 했는데 그만큼 제 제품이 나름 이제 먹혔다는 거죠. 그 디자인을 좀 중시하는 분들한테. 네모난 스피커 싫다. 여성분들이 많아요. 제 손님들은. 여자분들이 스피커 사러 옵니다. 이해가 잘 안 가죠. 네모난 스피커였으면 아마 그런 일이 없었지만 저의 고객의 크로베 고객의 절반은 여성분들입니다. 뭐 인테리어, 집에 인테리어를 새로 하신다든가 이사를 가신다든가 딸내미를 시집 보내신다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물론 오디오를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오시죠. 오디오 좋아하는 분들도 인정을 하십니다. 소리가 좋다고. 왜냐? 소리가 좋은 이유는 딱 있습니다. 나무로 만들기 때문에 소리가 좋은 거고, 그리고 원통으로 만들어서 여러 가지 네모난 형태의 스피커의 단점을 극복을 했고, 결과적으로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게 고음, 중음, 저음을 분리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소리가 명료해집니다. 이런 거는 뭐 기술적인 얘기고요. 그러다가 제가 갑자기 더 유명해진 게 뭐냐면은 드라마 미래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김희애 씨랑 유아인 씨 나왔던 그 미래라는 드라마에서 전화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뭐 디자이너 박성재 디자이너 선생님이시 무슨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저 디자이너 아닌데 그랬더니 디자이너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JTBC에서 드라마를 하는데 거기 미술 담당인데 감독님이 대한민국 제일 예쁜 스피커를 갖다 놓았어요. 거기 왜냐하면 그 주인공들이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음악실에서 주인공 두 사람이 사랑이 싹튼 데에서 남녀 주인공이 누구죠? 내가 그랬더니 남자는 유아인 씨고요. 아 괜찮네요. 여자는 김희애 씨래요. 그래서 예? 김희애는 나랑 동갑인데 내가 그러면서 이제 이거 좀 이상한데 그래가지고 내가 망설였었어요. 처음에 약간 튕겼어요. 튕겼는데 와이프한테 와가지고 야
김희애랑 유아인이 나오는 이런 드라마에서 스피커를 협찬해달라고 했더니 마누라가 왜 빨리 협찬 안 해주냐고. 거기서 아줌마들한테 지금 엄청 기대되는 그 인기 드라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제가 협찬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 스피커가 미래 스피커라는 이름으로 좀 유명해졌습니다. 그 바람에 또 많이 이렇게 손님들이 찾아오시고, 미래에서 뭐 김희애 씨가 하는 장면, 제 음악 듣는 장면도 막 감독이 넣어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큐레이터들이 선정한 가장 예술적인 스피커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대 미술작품하고 같이 전시회도 한번 하고, 저는 디자인의 D자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그냥 똑같은 스피커 만들기 싫어가지고, 네모난 스피커 만들기 싫어서 이렇게 저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뭐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죠. 책도 냈습니다. 재작년에.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너무 재밌대요, 내 스토리가. 그래서 책을 내셔야 된다, 제가. 그래요? 무슨 책을 낼까요? 그냥 내 얘기를 쓰래요. 지금 내가 하는 얘기 있죠. 기자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잘리고 어떻게 하다가 스피커 만들게 되고, 책 제목이 어쩌다 보니 그러거든요. 많이는 안 팔렸습니다. 한 3,000권쯤? 그래도 3,000권 팔리면 본전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요새는. 네, 그래서 출판사에 펜을 안 끼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두 번째 책을 내자고 또 다른 출판사에서,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무슨 책을 써야 되나 고민 중입니다. 또 드라마에서 계속 연락이 옵니다. 지금도 어디 가 있어요. 지금은 또 수지랑 수지하고 누구 나오는 드라마에 또 나간답니다. 그리고 시리아 식당 이런 드라마에도 나가고. 이게 8시간이 된다 그러죠? 네, 아니요. 그래서 이제 지리음식을 해야 된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스피커 가격도 올라갔습니다. 900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750만 원에서 이제 750만 원까지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비싼 것도 900만 원 정도 받아야 된다. 그래서 900만 원짜리 포장도 해야 되고 이제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작은 거 한 100만 원대 제품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만들고. 근데 나무로 만드니까 나무로 손으로 다 만들잖아요. 그러니까는 원가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양재동에 가보시면 이런 청음실 및 사무실이 있습니다. 한 40평 정도 되는 이제 제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원래 그 3평짜리 그 공간 한 구석에서 하다가 지금은 3년 만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제가 작업하는 모습입니다. 연출 사진이에요. 네. 이제는 저렇게 안 합니다. 근데 잡지에서 찾아와가지고 제가 인터뷰를 참 많이 했는데, 제가 기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언론계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박성재 기자는 한번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해가지고 인터뷰해주는 데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언론 그 잡지 같은 데서는 제 스피커를 보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출 사진도 찍어주고, 이런 다 연출입니다. 멋있죠? 네. 이거는 제 책에 들어갔던 사진. 이 정도 하시면 제 스피커 그 창업 얘기는 대충 마무리됩니다. 제가 느낀 거 있어요. 3년 동안 사업하면서 처음에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잖아요. 제가 가격 문제 이런 것도 그렇고. 근데 다 필요 없고, 제가 느낀 거가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된다. 내가 관심이 있고, 내가 잘 알고, 내가 너무 좀 열정을 불사를 수 있는 그런 분야로 창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근데 스피커 시작할 때는 그렇게 시작했는데 그게 많이 일이 되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내가 잘 아는 분야를 하고 싶었어요. 그게 잘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제가 다른 해고된 사람들처럼 명태나 해고되신 분들, 그만두신 분들, 제 나이 때 되면은 하는 일이 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프랜차이즈 같은 거. 이런 걸로 제가 했으면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힘들고, 돈은 더 벌지 몰라도, 몸을 열심히 뛰면 벌 수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프랜차이즈도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면 돼요. 백종원 씨 아시죠? 백종원 씨가 저랑 굉장히 친합니다. 제 고등학교, 중학교 2년 선배거든요. 그 양반이 중학교 때 공부 좀 했어요. 그래서 그 양반이 학생회장이고 제가 부회장이었어요. 저도 좀 해가지고. 그래서 고등학교를 같이 나가고. 그래서 저랑 친한데, 제가
스피커 만든다고 할 때 그 형님이 술 한잔 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그랬어요. 야, 무슨 스피커냐? 너 내가 기똥차가 아니면 내가 하나 지금 생각해본 게 있는데 아직 런치가 안 했으니까 너한테 줄 테니까 식당 한 두세 개 운영해봐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귀가 솔깃해가지고 그래요? 그랬더니 돈이 얼마 있어야 돼요? 돈 뭐 은행에서 빌리면 되지. 뭐 그래도 한 2, 3억이면 될걸?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2, 3억을 빌려? 집을 몇 개 가지고 식당을 두세 개?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백종원이 밀어준다니까. 그때 막 백종원씩 일할 때거든요. 이미. 그래가지고 제가 해볼까요? 그랬는데 근데 그러면은 삶이 어떻게 바뀌죠? 그랬더니 이 양반이 그러는 거예요. 맡겨놓으면 안 된대요. 다른 사람들한테. 식당은. 자기가 모든 걸 다 해야 된대. 그래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수산물 시장에 가서 장 보고 낮에 점심 뭐 하고 해가지고 또 10시에 영어 마치면 12시까지 또 정리 딱 하고 뭐 그래야 된대요. 매일매일. 그러면 하루에 4시간밖에 잠 못 자잖아요. 그래서 난 못한다고. 죽어도 못해요. 아니 너 내가 큰 인식 쓰는 거는 너 후회할까 막 그랬는데 지금 후회 안 하는 거죠. 네, 백종원 씨의 같은 그런 프랜차이즈 사업은 또 그런 걸 맞는 분들이 있는 거고 저는 그냥 조금 게으른 편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어 하면서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스피커 사업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이 돈 많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너무 좁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매출을 한 달에 한 2천만 원 안팎으로 해요. 그러니까 구멍가게죠. 사실은 웬만한 식당 정도입니다. 근데 세상에 보세요. 900만 원짜리 스티커랑 몇백만 원 스티커는 한 달에 몇 대 팔면 끝이에요. 제가 만드는 것도 힘들고 몇십 대씩 못 팝니다. 우리나라에 그렇게 비싼 스티커 사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시장이 없어요. 근데 수출을 할 수는 있어요. 수출을 하게 되면은 지금보다 많이 커지겠죠. 돈도 더 많이 벌 것이고 매출이 늘어날 테니까. 수출에 적극적으로 제가 뛰어들까 말까 좀 고민입니다. 수출을 하려면은 이제 외국에 전시에 나가야 되고 뭐 이렇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저를 도와줄 투자자도 찾아야 되고 그렇게 판을 더 키워볼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그냥 만족할 것인가 뭐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 마음 가는 데는 선택한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하다가 망해도 괜찮아. 왜? 유치원 안 들어갔잖아. 응? 그렇잖아요. 유치원 안 들어갔어요. 내 몸으로 때운 사업이니까.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고정비를 줄이자. 고정비를 줄이면 그냥 임대료. 내가 지금 해야 될 게 몇 개 있습니다. 트럭도 한 대 사야 되고 큰 스타일스 같은 거. 그 다음에 직원도 한두 명 정도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 도와주는 분이 딱 한 분 있어요. 지금. 나머지 동방 직원들하고 협업해서 한 5명 정도가 만드는데 직원을 늘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더 많이 팔아야 되겠죠. 그리고 막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네.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직원 안 늘리려고 했어요. 차도 안 사요. 그러면 스피커를 제가 큰 스피커니까 배에 설치를 해주고 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5만 원 정도 부릅니다. 농단차. 그게 더 싸요. 우리 건물 주차장도 좁고 그런데 뭐 큰 차 사가지고 내가 세워놓고 그러기 싫고 고정비를 최소화하자. 그래야 잘 버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거. 만드는 건 쉽습니다. 저는 서비스가 아니고 제조업이잖아요. IT도 아니고 그냥 제조업입니다. 제조업이지만 좀 고급스러운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치품의 범주에 들어가지만 이 시장은 굉장히 괜찮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30만 원짜리 스피커를 한 달에 100대 파는 전략이 아니라 300만 원짜리 10대 아니면 1000만 원짜리 3대 이렇게 파는 전략을 택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게 더 편하죠. 그리고 30만 원짜리 100대 파는 시장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을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창업을 하시든지 간에 새로운 거를 팔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미 비슷비슷한 제품이 있는데 약간의 아이디어와 약간의 기술로 뭘 한다? 이건 노라고 봐요. 저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성공까지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망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힘은 그런 것 같아요. 예뻐서. 제 스피커가 좀 특이하잖아요. 특이하고 눈에 띄어요. 그러니까
스피커를 안 사시던 분들이 제 스피커를 사는 거예요. 음악과 오디오 광들은 오히려 제 스피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 국산이거든요. 국산은 별로 안 쳐줘요. 그렇잖아요. 오디오 매니아들은 삼성, LG가 큰 오디오를 만들었는데 다 실패해가지고 접었어요. 삼성, LG도 오디오 안 만들어요. 걔네들 기술이 없어서 안 만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나라 오디오 매니아들이 국산 오디오를 안 쳐줍니다. 외제만 삽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안 될 거라 막 그랬는데 저는 좀 했어요. 그 이유가 그런 거 신경 안 쓰시고 그냥 스피커를 찾으시는 분들, 음악은 좋아하시고 거실에 예쁜 스피커를 놓고 싶어하는 분들을 새로운 시장을 제가 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시장을 계속 두드릴 겁니다. 크진 않아요, 이 시장이. 하지만 나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업소, 카페나 레스토랑 같은 데서도 필요할 것이고 그런 거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이 찾아옵니다. 그런 시장이 보여야지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한테 디자인 전공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얼마 전에도 왔었는데 그 대학생인데 자전거를 좋아한대요. 디자인하는 학생인데. 그래서 제가 그러면 자전거를 디자인해야 돼. 그랬죠. 아니 무슨 자전거를 내가 어떻게 디자인해야 돼? 너 자전거 잘 알잖아. 자전거를 잘 알고 네가 자전거를 좋아하니까 새로운 자전거를 디자인해봐. 뭐 때 젊은데 이렇게 얘기해줬어요. 바둑을 좋아하시는 퇴직하신 분이 오시면 저 바둑판 디자인이라고 해볼 것 같아요. 바둑판이 꼭 네모나야 되냐? 물론 19칸의 그거는 네모나는 건 변하는 건 안 되겠지만 그걸 감싸는 형태까지 꼭 네모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네모나지 않은 바둑판도 한번 만들어 봅시다. 뭐 어떻습니까? 금형으로 치면 비싸지만 나무 손으로 만들면 몸으로 때우고 이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이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고요. 이런 게 통하는 분야가 마침 스피커다. 나무로 막 수작업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예술, 디자인 이런 친구들이 좀 가미된 거고 제가 좀 운이 좀 좋았다고 할 수도 있고 제가 좀 이렇게 디자인을 아무것도 모르지만 나름 이렇게 기능적인 부분도 많이 따져보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새로운 디자인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게 나와서 다음번에 혹시 여러분들 다시 만날 경우에는 더 멋진 작품이 제품들이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다음 진행. 네, 저희 토크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자리를 좀 보시면 일단은 강연해주신 우리 대표님의 박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A 기자 김용입니다. 저는 부산 창원별정의 메카 송창현 광장 스타트업 카페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대학생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PSJ 박성재 대표님을 잠시 후에 만나보게 될 텐데요. 창업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시라면 저희가 박성재 대표님께서 왜 20여년의 기자 생활을 끝으로 전혀 관련이 없는 그 스피커의 장인이 되어 있는지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MBA에서 단독 취재로 성공했습니다. 지금부터 박성재 대표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제가 대표님께서 기자 출신이시다 보니까 제가 작은 이벤트를 이렇게 준비했는데 거슬리지 않으셨나요? 거슬리지 않았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이제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제가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고 그리고 우리 청중 두 분의 질문을 받고 마지막으로 우리 기획자의 질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대부분의 청중분들이 대학생입니다. 이 대학생들이 눈빛 들려주시죠? 예. 들려주시나요? 네. 이분들이 아무래도 예비 사회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자면 우리 많은 대학생들이 사회에 나오시게 되면 혹시나 이제 대표님과 같은 사회인에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던 일을 중단해야 되고 새로운 일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굉장히 두려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의 선배로서, 인생의 선배로서 그 과정을 좀 잘 넘길 수 있도록 조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이 언제 어떻게 꼬꾸라지고 언제 어떻게 방향을 틀지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요새는 다 더더욱 특히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도 없어지니까 처음부터 저는 창업을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아요. 무슨 직장 다니면서 대기업 다니면서 좀 일 좀 배워가지고 이렇게 알다가 나와서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시는데 저는 꼭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요새 창업하고 가서 성공하신 분들은 다 젊을 때부터 막 해가지고 뭐 실패도 막 해보고 이런 분들 더 많지. 그렇게 대기업이나 뭐 이런 데 다니다가 나와서 관련 이거는 약간 구시대적인 발상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물론 이제 좋은 회사 다니면서 거기서 일을 배워가지고 새롭게 또 아이디어가 나오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젊은이들이니까 뭐 몇 년 정도 고생한 그 각오로 이렇게 다양하게 부딪혀보는 것도 방법이겠다. 저는 그래요. 아, 네, 그렇죠. 젊을 때 이제 사서도 배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러면 이제 청중 한 2분 정도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이렇게 뒤에서 메모도 많이 하시고 사진도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어렵게 보시는 만큼 질문을 영없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누가 먼저 제가 질문 먼저. 예, 우리 먼저 오셨으니까 좀 주십시오. 네. 자기소개를 한번 부탁드릴까요? 반갑습니다. 저는 그 컴퓨터 원래 전공은 생물학인데 그 적성이 맞는 것 같아서 전공을 컴퓨터 쪽으로 바꿔가지고 웹 프로그래밍 교육을 받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이제 관심은 뇌에 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제 그 질문이 몇 개 있어서 이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저는 평소에 그 인투이티브 되게 직관적인 동기를 따르는 게 어떤 그 만족도나 결과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 시작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선생님께서 약간 원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기에 공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그 하고 싶었던 일을 선생님께서 이제 추구하셨다고 했는데 그 하고 싶다는 그 일을 인지하게 된 그리고 어떻게 인지하게 됐었는지 그리고 내가 스피커를 왜 만들고 싶어요? 네. 그다음에 그 원래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생기게 되면은 사라질 수도 있고 호기심이 다른 데 갈 수도 있고 또 호기심이라는 게 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변화하는 거라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호기심을 유지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 같은 게 있었다는 것인지 그다음에 그걸 추구하는 과정에서 어려웠던 질문이 많이 괜찮은지 질문 좀 간결하게 하셔야 돼요. 제가 안 잊어먹어서 안 돼요. 우리 그 의원님이 젊지 무섭지 않으시고요. 일단 여기까지 먼저 얘기 말씀드릴게요. 아니시다 보니까 네. 제가 스피커를 만들겠다고 인식을 하게 된 거는 어쩌다 보니예요. 네, 어쩌다 보니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몰랐어요. 저는. 근데 스피커에 관심이 많았고 많은 스피커를 써보다 보니까 이런 것도 내가 해보고 싶다. 스피커는 만들 수 있거든요. 앰프나 CD 플레이어는 아무리 좋아해도 만들기 쉽지 않아요. 전공자가 엔지니어나 이런 전공하신 분들. 근데 스피커는 나무로 하면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보고 싶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스피커를 계속 하게 될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좋아하는 걸 직업으로 가지는 게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일이 되면 또 달라져요. 여러분들 그거 잘 아셔야 돼요. 내가 너무 음악을 좋아한다고 해서 음악과 관련된 일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되게 막 힘들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 제 스피커를 자꾸 개량해서 새로운 디자인을 내놓고 이런 게 되게 재밌었어요. 한 가지 제품만 가지고 3년 동안 만들었으면 벌써 지겨워가지고 누구한테 회사를 팔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자꾸 새롭게 개선하고 특히 뉴 트렌드가 있잖아요. 요새는 무선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막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좀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속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새로운 변화를 좀 받아내는 것도 그렇습니다. 네. 질문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답변이 별로 안 된 것 같아요. 자기 마음속에 계속 다음 질문 해야 되는데요. 잠시 기다리시고 제가 한 분 더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뒤쪽에 좀 마이크 좀 주시겠습니까? 자, 일어서서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그 창업에 관심이 있는 지금은 직장을 다니다가 때려쳤는데 좋아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처음에 창업 이렇게 이제 회사에서 잘리면 당장 결혼을 한 상태고 생활고는 공방에서 일을 하면서 여가 시간에 그걸 만든 건지 그거랑 이제 아무래도 제품 자체가 고가로 가다 보면은 그거를 구입하신 분들은 나중에 이제 스펙 자체에 문제가 생기면은 사업 관리를 그만큼 이제 받고 싶은 게 사람 마음에 그거는 어떻게 처리해 주시는지가 되게 궁금해서. 일단 저도 운이 좀 좋았던 게 와이프가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벌이 하기 때문에 제가 그랬잖아요. 6개월만 잘 버티면 될 줄 알았다고. 네. 와이프도 보니까 지금도 뭐 제가 많이 갖다 주지는 못하니까 많이 갖다 주지 못하고 와이프가 믿고 저도 그냥 어떤 날은 좀 많이 갖다 주고 어떤 날은 사업하다 못하는 게 됩니다. 예.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조금 제가 다른 분보다는 이 부담이 좀 덜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돌아간다. MBC에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면 그동안에 내가 지금 재판에서 이기면 월급 다 돌려왔습니다. 네,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운이 좀 좋았다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AS 문제 말씀하셨죠? 근데 그거는 스피커는 AS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기를 안 먹어요. 전기를 먹는 제품은 AS가 잘 나오는데 앰프나 CD 플레이어 같은 거는 근데 스피커는 전기를 안 먹고 그냥 앰프에서 일반 그 구리선으로 연결해가지고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장이 잘 안 납니다. 고장이 안 나게끔 나무로 잘 만들죠. 아직까지 뭐 3년 되는데 뭐 무슨 고장이 나가지고 바꿔달라 이런 건 없었어요. 일단 결론은 와이프를 잘 만나셔야 돼요. 네. 근데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자, 이제 저희 특주 질문을 받았고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기획자 질문 하나 받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저는 세계 팀장 김영희라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 원래 제가 첫 번째 하고 싶었던 즐거움의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질문 제가 하고 싶었는데 들어보고 싶고 두 번째 이제 그 질문도 제가 두 번째 세컨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이제 하나가 더 있는데 견해를 여쭤봤으면 이게 창업가의 사회적 책임으로서 이게 연사로의 사회적 책임으로서 즐거운 건 누구나 다 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즐거움이 업이 되기 위해서는 혹시 자신의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지 그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노력한다고 잘 될 것 같지 않아요. 저도 노력해서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근데 너무 만들고 싶었어요, 저는. 너무 스피커가 만들고 싶었어요. 강한 열망이 있었어요. 노력과 자질은 모르겠는데, 열망이 있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남들은 잘 이해 못해요. 너는 왜 이렇게 스피커를 아까 제가 네모난 스피커 2개 보여줬죠? 사실은 한 7개인가 10개 정도 만들었어요. 네모난 것만. 근데 너무 네모난 것만 만들다 보니까 이제 짜증나는 거예요. 그만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다르게 생긴 스피커를 만들고 싶어진 거죠. 그렇게 마음이 바뀐 이유를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근데 너무 사랑하고 음악과 오디오를 좋아하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기타를 되게 좋아하는데 기타를 만드는 법을 누가 이렇게 가르쳐준다. 그럼 만들어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죠? 아까 자전거 얘기는 했죠. 자전거 좀 만들기 힘들어요. 금속이 들어가니까. 근데 기타는 나무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기타를 너무 좋아하는데 이 기타를 잘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인터넷에 있다. 그러면 해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요새 젊은 사람들 그런 거 좋아하죠. 그 피규어.
뛰기가 좋아하죠. 뛰겨도 열심히 노력하면 실력이 늘면 내가 만들어 보고 싶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뭘 하나 만들었어. 이거에 대한 피규어를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주고 사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창업이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창업을 하게 됐어요. 이게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좀 너무 좋아해서 이거를 막 좋아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길이 딱 열린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공식이나 뭐 이런 걸로 설명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각자 겪어보셔야 돼요. 자기가 진짜 좋아하고 열정을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찾아보시는 게 첫 번째가 아닐까. 저 같은 식으로 창업을 하려면 그렇지 않고 뭐 뭔가 아이디어, 새로운 서비스 이런 개념이면 또 달라지겠죠. 그렇게 약간 수식으로 말하자면 뭔가 조금 더 나은 것을 좀 더 잘 만들고자 하는 욕망이. 그렇죠. 왜냐하면 나는 세상에 없는 걸 만들고 싶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스피커 만드는 비싼 스피커 만드는 회사들 저 말고가 서너 군데 있습니다. 그분들은 절대 저처럼 될 수 없습니다. 왜냐? 제가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분들은 디자인이 베껴요. 외국의 디자인 좋은 것들을 베끼면은 어떻게 됩니까? 마케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인터넷으로 그냥 아는 사람들끼리 그냥 사는 거죠. 절대로 회사가 클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디자인이 아니면은 특허가 안 나오고 수출을 할 수도 없고 팔 수도 없습니다. 광고도 못 합니다. 저한테 근데 다 해요. 왜냐면 내 디자인은 호불호도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그런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2의 전성기,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시는 테스테이 박성재 그런님께 우리 한번 큰 박수. 공연자를 모시기 전에 제가 질문을 하나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이렇게 되니까 저는 좀 굉장히 개감을 들거든요. 혹시 괜찮으세요? 배 안 고프세요? 고프시죠? 제가 만약에 뭘 사드릴게요 지금 뭘 사드리는데 뭐 드시고 싶으세요? 돈가스. 돈가스. 제가 이렇게 뒤에 보니까 돈가스 집이 잘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가스 먹고 싶은데 이 구체 분명히 가게에 있을 거예요, 그죠? 지금 뭐부터 해야 될까요? 검색, 컴퓨터 검색하세요. 그 다음에 위치 찾아서 그 다음에 그렇죠. 그렇죠. 전화를 보겠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아무래도 요 지금 관련자님과 연관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대학생이 되죠. 한 대학생에게 저희가 질문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대학생 너무 훈남이신데 너무 잘생겼어요. 언제 이렇게 앞에 앉아 계셨죠? 제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학생이시지만 앞으로 창업을 하신다면 창업가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이 뭐가 있을까요?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세요. 도전? 훈남의 말씀까지 너무 잘하십니다. 아, 정말 여자친구도 있으실 것 같고, 그죠? 학교에서 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분 제가 어디서 많이 뵌 것 같아요. 약간 낯이 근데 한번 일어서 봐주시겠습니까? 앞으로 좀 데려가 주세요. 네. 잘생기셨죠? 너무 잘생겼어요. 우리 이분 혹시 TV에서 봤나요? 아니면 영화 배우인가? 여러분, 이분 누구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아, 그렇죠. 제가 좀 특이한 방법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거 아닌데, 우리 거 아닌데, 이렇게 약간 복학생 느낌도 나는데, 그죠? 예. 제가 정식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분은요, 우리 외식 중개 플랫폼 기업의 CNT테크 전화성 대표님이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공유받은 CNT테크의 전화성 대표입니다. 저는 아까 되게 잘 표현해서 대학생처럼 대학생한테 얘기해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사업 대표가 된 지 한 10년 됐습니다. 물론 이제 학생 때 시작은 되게 일찍 시작하긴 했지만 생각보다 오래 사업을 했고, 그리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저희 회사 플랫폼을 거의 한 90% 이상 사용해 보셨을 텐데, 2003년에 제가 신테크를 만들고, 신테크는 사실 두 번째 회사였어요. 첫 번째 회사는 카이스트가 현대벤처적으로 음성인식 기술을 가지고 SLH 하는 회사를 만들었었다가, 갑자기 지금 좀 군대를 가게 돼서 결국은 이제 그 다음 하는 회사의 신테크를 만들어 놓고
CM스테크가 2003년에 설립되는데 그 전과 그 이후 세상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지를 살펴보면은 여러분 2000년 월드컵 기억 아시죠? 그때 이제 뭐 축구는 그때 배달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시켰었는데 그때 피자나 치킨, 뭐 햄버거 배달 서비스를 해야 되고 TV 광고에 피자, 미스터 피자, 롯데리아 나와도 대표 번호를 안 보셨어요? 원래 없었거든요. 원래 텔레비전에 전화해가지고 동네 매장 전화하고 물어봐서 주문했었는데 2003년도에 CM테크가 설립되면서 이제 프랜차이즈 이런 오래시가 없이 대표 번호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 대표 번호 서비스를 저희가 이 세상에 제일 처음 선보인 거죠. 그리고 이제 원래는 홈페이지는 홈페이지뿐이지 홈페이지 어르시면 안 돼요. 지금은 뭐 피자헛이나 동료피자나 롯데리아나 버거킹이나 뭐 BBQ나 들어가면 홈페이지에서 주문이 되잖아요. 그 홈페이지 주문도 2003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홈페이지에다 주문을 이제 지원하는 거였죠. 주문을 하게 되면 콜센터 같은 거 상담사가 전화를 받아서 프로그램에 입력하면은 매장에 POS, 포스라는 단말이 있는데 거기를 실시간으로 그걸 바로 이제 배송하는 거죠. 인터넷 주문은 그냥 홈페이지 주문하면 바로 포스로 돼요. 모바일도 똑같습니다. 모바일도 2011년도부터 저희가 뭐 피자헛의, 동료 피자의, 미스터 피자의, BBQ의 일반 브랜드 앱,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받거나 모바일에서 주문하시는 것도 다 저희가 개발한 것인데 거기 주문을 하더라도 포스를 실시하는 거죠. 저희가 현재 이 시장을 주문 중개 플랫폼으로 저희가 이제 정의를 했고 외식 주문 중개 플랫폼이 이제 2003년도에 영식이었었는데 요즘에 하도 푸드텍 플랫폼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 푸드텍 플랫폼이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연간 주문 건수 보면 3천만 건, 금액으로 따지면 한 8,500만 8천억 원 정도의 그 주문 금액을 만들어내죠. 저희는 거기서 이제 그 고속도로 톨게이트 같은 사업에서 이런 그 8,500억 원의 어떤 주문이 일어나긴 하지만은 저희가 선투자를 해서 저희 플랫폼이 주문이 지나가면 그 주문 건은 스스로 만들 필요 있어요. 저희가 작년에 이제 콜센터도 저희가 선투자로 만들어주고 우리나라 웬만한 외식 홈페이지 저희가 선투자한테도 만들고 있습니다. 모바일 같이 가지고 그래서 거기 주문 진행할 때마다 스스로 받은 게 저희는 150억 원 정도 그리고 저희 다른 사업까지는 총 매출이 한 200억 원 정도 하는 소프트웨어 회사. 이 소프트웨어 회사지만은 전화 받는 상담사들은 이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상담사들을 이제 쓰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제 워낙에 저희 회사에서 전화 받는 아르바이트 상담사 수가 한 1,200명 정도 되시거든요. 왜냐면 전화가 이제 비 오는 날 이 시간대만 이렇게 밀리니까 실제 2시간 근무자도 되게 단시간 근무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근무자들은 되게 많죠. 소프트웨어 개발 인원은 저희가 100명으로 되고 총원 한 180명으로 되고 그런 회사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스타트업들을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갖고 하게 된 2012년도부터 엑셀러레이터 아시죠? 엔젤 투자자인데 좀 더 전문적으로 기업에 투자하는 그런 그룹을 엑셀러레이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엑셀러레이터로서 2012년도에 활동을 하기 전에서 지금 약 20개 기업에 이게 좀 소리 들리죠? 괜찮나요? 지금 괜찮아요. 한 20개 기업 정도 이제 투자를 했는데요. 20개 기업을 투자했는데 이제 저희 초창기에 투자한 2012년, 2013년에 투자한 기업들 중에 벌써 5개 기업이 폐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렇게 위험한 투자도 위험하고 하시는 분 위험하고 그래서 이 위험을 어떻게 하면 좀 해체하고 이 리스크를 어떻게 하면 좀 줄일까 그 고민을 하다가 교육을 해야 됩니다. 스타트업에 걸맞게 스타트업들이 제대로 사업 모델을 잡을 수 있도록 그 교육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때 전화동에 어드벤처로 하는 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얘기는요, 제 사업 얘기보다는 저희가 벌써 7번째 전화동에 어드벤처 7기 지금 모집 중이거든요. 그래서
1기부터 저희가 쭉 그 스타트업 기업들을 교육할 때 망하지 않다는 망하지 않다. 어떻게 하면 망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게 크게 이제 세 파트가 나눠지고 오늘은 시간이 다 죽은 밖에 없으니까 그 두 가지 얘기만 좀 해드리려고 하고요. 어떻게 사업 아이디어를 발견하는 어떻게 아까 물론 이제 내가 좋아하는 사업을 해서 성공하신 분도 있긴 한데 사업 아이디어 발굴하는 방법은 좋아하는 것과는 좀 약간 저희 다른 관점으로 좀 접근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사업 아이디어를 발견해야지 덜 망하는 그리고 그 다음이 뭐냐면 그때도 제대로 사업 아이디어 발견하는 케이스지에 어느 정도 모델링까지 하려면 일단 시장 진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 또 마지막인 게 시장 진입하면 어떻게 시장 진입을 해야지 덜 망하는 이 두 가지를 좀 준비했습니다. 이해는 괜찮으시죠? 네. 다른 거 들려주는데 갑자기 뭐 결방을 하는 거지. 이해 아시죠? 이 누구죠? 이 드라마 아시죠? 네. 이 위생이죠. 얘가 그 중에 얘 이름이 장그래죠. 장그래가 이제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고생스럽잖아요. 대학을 안 나오고 그냥 좀 무시도 당하고 힘든 것이고 고생스러운데 여러 가지 고생 중에 제일 고생한 게 이거 너 10만 원 줄 테니 오늘 보고 보라. 그 기억나시나요? 노래 보셨어요? 네. 장그래가 10만 원 받은 거 지금 어떻게 하죠? 보셔. 제가 가서 제일 먼저 전통시장에 가죠. 부산에도 국제시장이라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를 가죠. 전통시장. 전통시장 가서 뭘 사요? 양말하고 속옷을 사요. 왜 샀죠? 싸니까 팔려고. 그렇죠. 싸니까 한 800원 산 거죠. 근데 장래에 사냐고 고민하잖아. 딱 싸니까 이제 사버리죠. 그래서 싸니까 샀으니까 팔아야 되잖아. 제일 먼저 어떻게 하죠? 동료 선배회사에 있죠. 동료가 얘기하기를 우리 선배가 부천 선생님이 많이들 닫아줄 거라고 하는데 하나도 안 줘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지하철에 가요. 지하철에 가서 그 무릎에 엎드려 팔기 이렇게 하잖아요. 서울에서 그러는 거 보세요. 부산에서는 안 돼요. 무릎에 막 엎드려. 근데 하나도 안 닫아주죠. 하나도 안 닫아주죠. 그래서 지하철역 앞에서 막 소리 지르면서 제발 사라. 양말 사세요, 속옷 사세요 하는데 하나도 안 닫아줘요. 그러다가 장그래가 대가 나가서 바둑고대 됐어. 잘 두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존심이 기원까지 했는데 거기서 사도 이게 현실. 이게 실제 현실에는 10만 원어치 재고를 떠안고 만원 10만 원어치 재고 떠안고 물론 흑자부도 얘기 들어오셨죠. 흑자부도가 뭔가 그래서 돈을 버는데 재고자산이 현금 안에서 부채를 못 갚아가지고 망하는 걸 흑자부도. 실제 지금 요즘에 이런 현상은 더 심하죠. 지금 우리나라 여기 제가 여기 아까 공항에 내려서 택시 타고 들어오면서 택시 기다리고 차가 막혀서 1시간을 걸려요. 그분이 부산 관세청에 근무하셨더라고요. 부산 경제 경기대에서 막 1시간 전에 열강 가셔가지고 제가 경청하고 있는데 부산 경기 되게 좋다. 결론 되게 좋다. 부동산 때문에 경기 되게 좋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여기 관광객이 많아서 좋다. 세 번째 이유는 롯데 자이언트 때문에 좋다. 맨날 롯데 얘기하면 막 몇순간씩 막 그래가지고 좋다. 근데 결국 그분 얘기가 그래도 되게 나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여기는 실질적으로 부산 경기가 좋다는 의미를 뒤집어 보니까 제조 기반이 있다. 실제 부산이 만약에 하나의 국가에서 예수가 되죠. 롯데자이언트 이기면 이겨서 좋아서 술 마시고 지면 져서 싫어서 이런 식이니까 사소한 일 가지고 흥을 즐기면서 돈을 쓰는 인생을 즐기는 문화가 어느 도시보다 괜찮더라고요. 그분 말이 맞는데 근데 여기를 제외하고 지금
거제나 통영이나 울산이나 지금 난리다. 아시죠? 네. 지금 구조조정, 조선 해운 구조조정 지금 굉장히 큰 일을 지금 벌어지고 있죠. 제조, 우리 저 웬만한 제조 관련된 전 세계 글로벌 분야가 중국이 다 손을 대면은 중국이 손대는 분야는 곧 공급과잉이다. 공급과잉이 되면은 팔 수가 없죠. 왜냐면 공급이 뭐 맞아도 재고는 안 되거든요. 재고를 떠안기다 과잉이 사실 여러분이 어려우시죠. 장그래도 이게 현실이었으면 10만원씩 재고를 떠안고 망했어. 이렇게 해서 이제 드라마가 끝나는 게 맞는데 그렇게 드라마가 끝나는 재미가 없잖아요. 망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만한 게 아니고 우연히 이렇게 어디에 지는 거죠. 네, 찜질방. 찜질방은 우연이지. 야밤에 뭐 한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찜질방에서 멀쩡하게 양복에 넥타이 메고 걸어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야근 때문에 집에 갔다 올 만한 시간은 안 되니까 그냥 회사 근처 찜질방 가서 한 30분 자고 씻고 나온 사람이죠. 근데 기껏 쉬었는데 어제 하루 종일 입었던 속옷과 양말을 다시 입고 시작하면 찝찝함이 있는 사람이죠. 그 찝찝한 불편, 찝찝한 문제, 그걸 안고 나온 사람이죠. 근데 갑자기 야밤에 찝찝해 하고 나오는데 야밤에 갑자기 속옷과 양말을 찜질방 앞에 펴고 있으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불편함과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게 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정하는 거죠. 그것도 완판은 이게 드라마니까 극적으로 완판에 대한 재미있는 거지만 제 비밀이 이렇게 되는 거지 현실이라는 건 거꾸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10만 원의 자본이 있으면 10만 원이 큰 돈인가요? 작은 돈이죠. 작은 돈이면 작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10만 원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 라고 보면 회사 근처에 찜질방에서 야밤에 한 7, 80명이 걸어나오는 이 사람들은 전날에 보던 속옷과 양말을 또 입고 오시는 찝찝함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낮에 시간이 더 싸게 매입해서 그 시점에 갖다 판다. 그래서 생기는 부가가치를 내가 이문을 가져. 이게 사업입니다. 결국 누군가의 문제를 정리하고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하는 형태의 아이디어를 발견하는 게 사업 아이디어 발견입니다. 그럼 이거 다 이거 가지고 계시죠? 네. 이거 뭐죠? 커피 쿠폰 스탬프죠. 근데 이건 별로 좋은 거, 이건 별로 안 좋은 거, 보통 10칸이죠. 12칸인데, 이제 10칸이에요, 10칸 다 채우면은 아메리카노로 바꿔주냐, 아메리카노. 좋은 데는 카페라떼도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한 7, 8칸 찍은 상태에서 잃어버릴 적 있으시죠? 이거 이렇게 놔두면은 엄마가 버리잖아요. 쓰레기. 그리고 있으시죠? 꽤 많이 잃어버려요. 안 잃어버리려고 지갑과 꼬깃꼬깃 커피 정도 한 군데만 가는 거 아니에요? 왜 좋아하는 돈보다 이렇게 두고 문제잖아. 문제죠.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의 그 대학생 학내 벤처들이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그 디지털 스탬프를 개발한 데이터 스태팅이 있었어요. 디지털 스탬프가 뭐냐면 스마트폰 이 LED 액정에는 여러 가지 강압 센서를 인지할 수 있는 포인트가 거의 수천 개. 이 수천 개를 조합해가지고 어떤 도장이 찍혔다고 인지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포인트를 활용해서 전자도장을 구현한 팀들이 있어요. 그걸 앱 위에서 그 도장을 찍으면은 이미지상에서 이게 커피 먹었네 이렇게 인지를 시켜가지고 그 앱으로 폰이 하나 쌓이게. 그럼 좀 종이도 필요 없죠. 그 앱을 실제 가져왔어요. 그럼 맞아서 어디다 팔아야 될까? 커피 정수에 팔았겠죠. 뭐 종이도 필요 없고 이렇게 찍어주면 되게 편하고 굉장히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팔았겠죠. 커피 프라이스 건너서 하고 근데 결과 어떻게 됐어요? 왜 그랬어요? 잊어버려요. 그렇죠. 지금 가뜩이나 장사도 안 부산은 거기 좋지만 부산 가격이 가뜩이나 장사도 안 되는데 여기서 사실은 이 커피 전문점 입장에서는 7, 8칸 채워놓은 상태에서 잃어버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꾸역도 다 채워가지고 커피를 바꿔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얄밉겠고 잃어버려줘야 되는데 그걸 빼도 박도 못해요. 잃어버려서 생기는 수익을
유식한 얘기로 약전 수익이라고 합니다. 약전 수익이 사실 커피 가격 같은 경우는 약전 수익을 다 감안해가지고 가격을 붙여요. 왜냐면 이거 한 10캔 한 칸에 한 400원이잖아요. 이거를 감안해가지고 대강 이만큼 잃어버리는 거 이렇게 해서 이제 커피 가격도 만들어졌는데 그 빼더라도 또 영상 수익을 오히려 감소시키는 솔루션은 아니죠. 감소시키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실제 제가 알고 있는 커피 프랜차이즈 마케팅 임원이 얘네들이 와서 진행했을 때 정말 등에서 식은땀이 줄을 흘렀다. 이런 위험한 서로 막 이게 전화하지 커피 전문주끼리 막 그 커피 프랜차이즈들이 위로 도입하면 공멸해서 공멸해가지고 다 도입 안 했어요. 근데 다 망했겠죠. 실제 그 달콤 커피라고 그 코스닥 등록업체 가날이라는 회사에서 달콤 커피를 인수했거든요. 근데 가날이 잘 모르고 실수로 한 업체 인수했어요. 인수하고 잘렸죠. 그러니까 가날도 직영점 4개만 쓰고 있지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스타트업들이 그 하나 빼고는 이제 사실 다 망한 건데 무슨 문제를 해결했는데 망했죠. 왜 망했어요? 답은 이거죠. 누구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사업은 누구의 문제를 해결해야죠? 사업은 누구의 문제를 해결해야죠? 누구의 문제? 나한테 돈 줄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야죠. 나한테 돈 줄 사람. 커피 전문점주들이 나한테 돈 줄 사람이 있잖아요. 이 팀들의 사업모델이 커피 점마다 월 2만 원씩 받을 거예요. 이런 사업모델이다. 사업모델은 되게 좋았죠. 우리나라 점점 우리 저기 10,000개 정도 영업하면 될 것 같아요. 한 달에 2억은 꼬박꼬박 들어오고 우리 전 직원 5명이니까 그다음에 N분의 1 하면은 4천만 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그 사람들한테 이익을 주는 게 아니라 나한테 돈 줄 사람의 문제를 오히려 키우는 솔루션이 되기 때문에 나한테 돈을 주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업인데 그럼 나한테 돈을 주는 사람들 이거를 유식한 말로 그렇죠? 앞으로 유식한 말로 나한테 돈을 주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시장이라고 하죠. 시장의 저행을 하는 시장. 나한테 돈을 주는 사람들의 지평에서는 시장인 거죠. 나한테 돈을 주는 사람들이 일반 커스터머야. 일반 소비자들이에요. B2C라고 하죠. 나한테 돈을 주는 사람들이 기업이에요. B2B라고 하죠. 나한테 돈을 주는 사람이 정부야. B2G라고 하죠. 결국 나한테 돈을 주는 사람들, 어떤 사람, 기업들이건 어떤 개인들이건 이 사람들의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게 사업이다. 이해되시죠? 신스테프도 저희가 성공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신스테프에 돈을 주는 사람들의 문제를 굉장히 명쾌하게 해결했어요. 저희가 처음에 동호한 시장이 피자, 그 다음 치킨, 족발, 보쌈, 햄버거, 도시 이런 식으로 시장을 들어가서 엄청 들어갔거든요. 처음에 피자부터 들어갔는데 피자 시장 같은 경우는 정말 광고가 노출됐을 때 매출 훅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그 효과가 하나도 없었어요. 광고를 해라 이런 식이죠. 그 광고 나가면 가맹점도 좀 이래서 신테크의 솔루션이 나오고 나서는 광고율을 높이고 광고는 한쪽 광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광고의 직관성을 높였죠. 광고가 비효율적인 문제를 정리해서 광고 직관을 높이는 형태를 한 것이고 그 외에도 그 매장 운영의 비효율적인 문제를 효율적으로 저희가 해결한 문제만 한 5가지를 꼽습니다. 프랜차이즈 시장의 문제를 명확하게 정하고 명확하게 해결하는 것이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제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시간에 따로 그 질문을 제가 추정해서 나눠드릴게요. 그러면 시장의 문제를 어떻게 좀 어떻게 하는 게 시장의 문제? 그게 궁금하시죠? 궁금하시죠? 시장의 문제를 여기 본다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죠? 시장의 문제 잘 안 보입니다. 시장의 문제를 정의할 수 있는 직관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어디서부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시장에 대한 몰입, 시장에 대해서 몰입을 한 경험이 쌓여서 어떤 임기치 넘어가는 그 시장의 문제를 직시할 수 있는 그 직관이 됩니다.
저 그런 질문 되게 많이 했거든요. 원래 저 요즘에 많이 하시는 인공지능이 전공이 그 중에서도 음성인식 되게 열심히 해요. 그걸로 진짜 사업도 시작했는데 음성인식 인공지능 하는 사람이 갑자기 무슨 피자 배달이에요. 저런 얘기를 해봤어요. 뜬금없이 무슨 피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저 스스로도 얘기하면서 시장의 문제를 정리하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궁금한 내가 이 피자 시장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알았지? 되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지 다시 고민해봤어요. 고민해봤더니 제가 아르바이트로 돈을 처음 번 게 96년에 알바를 처음에 월급을 받자마자 그 친구들 피자사를 했어요. 왜냐면 저 그때 당시도 피자 가격이 한 3만 원 했거든요. 90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버지가 고등학교 선생님이셨고 늘 이제 좀 검소하게 사는 습관을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당시 피자나 사치스러운 음식을 먹을 생각을 아예 안 했었어요. 그러다가 처음으로 돈을 벌면서 사치스럽게 피자를 지금은 피자가 사치스러운 건 절대 아니죠. 당시 되게 사치스러운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피자를 먹으러 갔는데 너무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후로 피자를 가서 먹거나 배달시켜 먹거나 매주 먹었어요. 90년 매주 97년에 돼서 먹었죠. 98년 그러다 2000년에 그 대표이사가 되면서 그때는 바빠지니까 계속 배달시켜 먹었어요. 2000년, 2002년 기억나는 월드컵 계속 2003년에 제가 군대 갈 때 교양권을 이제 뺏겨서 제가 너무 충격받아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병원에서 지금 먹었어요. 그러니까 7년 동안에 한 주도 안 먹고 피자 계속 해요. 그러니까 계속 음성인식 공부하고 막 음성인식 개발하고 막 음성인식 계속 일하면서도 계속 주식이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그 7년 동안에 피자를 배달시켜 먹으면서 얼마나 많은 불편함에 대한 지식을 쌓여야겠어요. 얘는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고 쟤는 저래서 문제가 생기고 그냥 병원에 있을 때또 문제가 있었어요. 병원에 있으면 1시간 만에 오면서 뭐가 문제고 통화가 막 있다가 결국 이 문제를 쌓이고 걸 제가 인계치가 넘어가니까 경영권을 잃고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이 회사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를 만든 동기, 이 사업 아이디어를 발견한 동기는 10년 동안에 피자를 꾸준하게 시켜 먹은 경험의 누적이 이 피자 시장의 일식 시장에서 소문나죠. 근데 이게 그러면 뭐 7년 동안 꼭 해야 되라고 그건 아니죠. 제가 다른 데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시켜 먹어서 이 경험이 쌓인 거면 몰입을 하는 건 더 더 줄일 수가 있겠죠. 몰입. 결국 사업 아이디어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자 하는 시장에 대해서 몰입기가 돼요. 경험. 이게 임계치를 넘어야지만 그 시장에서 뭔가 문제를 정리하고 문제 해결하는 형태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시간이. 자, 이게 저희 작년에 투자하는 이 회사 모바일 세차하는 회사. 모바일 세차하고 작년에 각종 창업대회에서 1위 통순했었고요. 이 회사도 결국 모바일에서 창업을 하는 건데 상당히 많이 쓰니까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창업자는 원래 LG 플러스라고 했어요. LG 플러스 차장님이 전화를 운영하는 건데 이분은 차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자기 연봉하고 비슷한 금액의 차를 계속 사고 입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차가 내 목숨 같은 거. 그러니까 무슨 자동차에 차를 돌릴 수가 있어. 손대차에. 근데 손대차에 시간이 없으니까 맨날 누구한테 맡기면 차가 좋으니까 막 4시간 흔적을 보고 막 그것 때문에 막 미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불편함을 가지고 이거를 만든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자기랑 비슷한 애들 많더라고요. 나중에 되게 성공했어요. 여기는 이제 재작년에 카이스트 E5에서 우승한 팀인데 카이스트에 이제 항대벤치 양성 프로그램 우승한 팀인데 얘도 되게 특이한 게 이게 뭐냐면 박물관에 오디오 서비스 아시죠? 그걸 물어봐요. 얘는 어떻게 하냐면 얘는 전 사람과 나는데 그 미술관이나 박물관 같은 거 되게 좋아. 그래가지고 뭐 계속 틈만 나면 주말에 가고 막 여자친구 가고 이러는데 맨날 오디오 서비스 하면서 불편함을 되게 느껴요. 왜냐면 그렇잖아요. 오디오 서비스 남들이 하루 종일 귀에 꼽았던 거 내 귀에 다시 꼽는 거야. 상쾌한 찝찝하잖아요. 찝찝한데 막 고장나서 들리지도 않고 옛날 업데이트 하는 거 이런 것들 내가 쌓고 결국은 지가 앱을 지우고 그래서 만들자마자 5개 먹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슈는 뭐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5분 끊을게요. 두 번째는 뭐 결국 이게 아이디어를 발견했으면 이제 시장에 들어가야 되죠. 시장에 들어가야죠. 근데 시장에 대부분 들어가다 또 엄청나. 저희가 지금 5개 폐업했는데 5개 폐업하면 여기 3개가 아이디어 발굴 자체가 잘못됐고 2개가 시장 진입하면서 나오죠. 그럼 시장 진입하면서 왜 없어지냐면 일반적으로 시장 진입할 때 주어진 자본 자체가 스타트업 엔젤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너무 많아야 뭐 1, 2억 정도 수천만 원 정도 시장 진입을 시도를 하죠. 근데 그 시장 진입을 시도할 때 경쟁자들은 뭐 이미 몇백 배 큰 경쟁자들이 같이 들어옵니다. 이길 수가 없죠. 이길 수가 없죠. 이거 똑같죠. 아니 제가 그 군대 저는 이제 군대를 갑자기 군대가 돼가지고 끌려갔다는 얘기 듣기가 싫어가지고 지원했습니다. 지원해서 장교로 갔다. 그래서 장교로 가서 사관학교에서 3개월 군사교육을 했는데 저는 이제 그 공대를 나와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뭔가 마케팅에 대해서 책을 읽고 좀 정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마케팅 분야에 엄청 저쪽에 많이 읽었는데 하나 정리가 안 되다가 전술 군대 가서 이제 전술을 배우는데 전술 시간에 그 마케팅에 대해서 저 스스로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그 시장과 전장이 되게 비슷한 것이죠. 그러니까 전장에서는 뭔가 전략 전술이 시장에도 통한다는 걸 제가 역으로 지금 정리해요. 그 전술 시간에 저희 교관이 처음으로 한 질문이 뭐냐면 너 혼자 이렇게 걸어가니까 깡패 20명을 하니 그때는 깡패 안 하죠. 북한군 20명을 하니 어떻게 싸울 거야? 깡패를 20명을 하면 어떻게 싸울 거죠? 손으로 20명. 죽은 척.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한 봄이 아니라 근데 아무튼 그렇게 얘기한 우리는 완전 운동장에서 나갔습니다. 어떻게 싸워야 될까? 20명 어떻게 싸워야 될까? 벽이 기대면은 더 불리한 테러가 없잖아요. 벽이 기대면 금방 죽겠죠. 그런 동기시 있거든요. 역시 어떻게 싸워요? 북한부터지. 그랬으면 아마 최고가 됐어요. 어떻게 싸워요? 게릴라. 혼자인데 게릴라전 할 수가 없죠. 대신에 만나서 어떻게 싸워요? 그렇죠. 제가 전 사업을 해서 실제 STP 원리를 비슷합니다. 좁은 곳으로 일단 이동을 해야 좁은 곳으로. 그래야지 20명이 좁은 곳이니까 동시에 못 들어올 거 아니에요. 줄 서서 들어요, 줄 서서 들으면 침착하게 하나씩 더 팔아야 돼요. 그래도 이게 되게 힘들죠. 근데 그나마 이길 확률이 높게 침착하게 하나씩 더 팔아요. 근데 좁은 곳으로 이동하는 개념은 전선을 줍니다. 내 몸집이 작을 때, 몸집이 큰 상대랑 싸우면은 가장 전술의 기본은 전설을 줍니다. 전설을 줍니다. 이민지 장군도 전술에 충실한 전술이 있어요. 상대가 133척이니까 12척이잖아요. 전설을 좁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제일 여기 약간 후퇴했거든요. 뒤로 오잖아요. 근데 이 동네에서 제일 좁은 울돌목이라는 데를 선택한 거죠. 여기가 해역 200m밖에 안 돼요. 200m가 엄청 좁은 거죠. 아마 낙동강이 아니라 1km 이렇게 해요. 이게 되게 좁은 거. 그러니까 이 전선을 좁히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줄 서서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줄 서서 얘네들도 줄 서서 들어올 의지가 별로 없었었는데 여기가 밀선물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세월호 사고 난 데부터 워낙에 밀선을 그래서 여기서 밀물 그러니까 얘네들이 하고 줄 서서 들어오게 된 거죠. 하고 들어오니까 여기서 화포로 그냥 그러니까 얘네가 후가 많으니까 전쟁이 금방 끝났을 거예요. 교전이 후가 많으니까 오래 걸리는 거죠. 그렇죠. 1대20으로 싸워서 하나 격파도 못 걸리면 100분 동안 싸워야 돼요. 이것도 실제 줄서 들어오니까 전에 좁으니까 7시간 동안 대포를 7시간. 혹시 호명대 나오신 분 계시고 7시간 동안 대포를 쏘는 거는 상상할 수 없어요. 그거 너무 힘들죠. 근데 맞는 것도 힘들겠죠. 여기 엉망이 되는데
또 얘네가 또 워낙에 많아서 이게 좀 정신 차리고 공격하려고 했더니 다시 또 진행이 없어지고 다시 쓰려고 이 전투. 결국 전선을 좁혀라. 나보다 그 전선을 좁히고 그 전선에서 모든 경쟁 우위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집중해. 그게 스타트업이 살아나면서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STP라고 해요. STP 아시죠? STP. 세그멘테이션하고 타겟팅하고 포지셔닝. 시장이 있으면 시장을 일단 세그멘테이션하고 타겟팅하고 포지셔닝해서 거기 모든 나의 경쟁력을 집중시켜야 되는데 이게 오래 걸려요. 그렇지 않아요. 12대 14부터 싸울 때도 무지 오래 걸리죠. 밀고도. 근데 일반적으로 스타트업이 한 시장을 보고하는데 시장을 내가 싸워서 이기만한 시장을 정의해 놓고 그걸 지나가는 한 3년 걸립니다. 그 데스벨이라는 게 무슨 들어보셨죠? 데스벨이 뭐냐면은 스타트업 기업이 시리즈 A 구간까지 보통 3년이 걸립니다. 시리즈 A가 뭐냐면은 벤처 캐피탈이 VC가 처음으로 투자를 하는 원래 시리즈 A 투자로 두 번째부터 시리즈 B 투자로 시리즈 A 투자를 받는데 한 3년 걸리거든요. 근데 3년 걸리는 동안에 투자자들이 뭘 보냐면은 이런 전선에 내가 살아남는 게 3년 동안 못 살아남고 꼴딱 죽는 기업이 훨씬 많죠. 훨씬 많죠. 근데 그거를 이 좁은 전선에서 이걸 한번 이겨내는 그 다음에 시리즈 A 투자가 그럼 더 큰 시장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죠. 그 다음 시리즈 B 투자로 더 큰 시장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죠. 이게 사실 스타트업 기업이 살아남는 거예요. 사례를 그러면 이 SP 설계 두 개만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배달의 민족이나 유교나 다 저희 플랫폼에서 시작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다 독립했죠. 투자가 되면서. 근데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시작하면서부터 저희가 굉장히 많이 이제 그 성장을 지켜봤었는데 처음 배달의 민족은 자본금이 한 수천만 원밖에 안 됐어요. 3, 4천만 원. 뭐 전 직원 4명 이 정도 됐어요. 그래서 배달의 민족이 앱 서비스지만 이런 OT를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자본이 한 30만 원밖에 안 되는 어느 시장입니까? 그래서 일단 서울 서대문으로 할까? 그랬더니 서대문이 너무 커. 그러면 신촌은 신촌이 연대 근처 신촌. 그랬더니 신촌도 너무 커 신촌. 그리고 연대 후문 하잖아요. 근데 연대 후문도 너무 커. 연대 후문 중에는 하숙집은 하숙집. 근데 거기도 너무 커. 연대 후문 하숙집에 산 사람 중에서 20대 후반 남자만 하죠. 그게 첫 세그멘테이션. 그래서 배달의 초기 IR제도는 우리는 신촌에 있는 연대 후문의 하숙집에 사는 20대 남자 후반 중에서 1등이 되어서 있습니다. 그게 무슨 장난치는 게 아니라 첫 세그멘테이션, 첫 타겟. 그걸 포지션에 성공을 했죠. 그 경험치 가지고 내 시장을 한번 이겨봐야지, 한번 돈을 벌어봐야 시장을 얻을 수 있어요. 한번 이겨보지 않고 돈을 벌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시장을 넓히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죠. 뭐 사실 저도 정부에서 뭐 글로벌 스타트업 해가지고 막 창업하자마자 해외 가서 되게 유명한 거죠. 내가 잘 알고 있는 시장, 내가 몰입할 수 있는 그거를 딱 타겟해서 그 경험치가 되게 중요한 거고 그 경험치를 가지고 해외 나가기 힘들거든요. 그 무조건 해외 나가면 되게 중요한 거죠. 사실 제가 두 개 얘기했는데 하나 얘기했는데 두 개 얘기했는데 그냥 뭐 질문 시간 중에 하나 더 얘기할게요. 또 하나 사례가 뭐예요? 여기 내내치킨 아시죠? 내내치킨. 내내치킨 부산에도 있죠. 내내치킨 실제 치킨업계 지금 4위입니다. 기업 구매율 4위. 내내치킨이 실제 후발주예요. 2000년대 넘어서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내내치킨이 우리 가맹점 사업 좀 해볼까라고 했었을 때가 2003년? 4년? 2003, 4년만 하더라도 뭐 KFC, BBQ, 페리카나 또래 이미 전국 강자들이 되게 많은 상태에서 그 사람들, 그 브랜드들은 일단 연간 현금 흐름 규모 자체가 뭐 수천억 대인 강자들이죠. 그러니까 뭐 시장 진입이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누가 보죠? 소자본이죠. 그렇죠. 근데 내내치킨이 그 의정부에서 시작했어요. 의정부에서 이제 개육 가공을 하던 현철 회장님이 어느 날 되게 좀 텀블러 형태로 영진애들 되게 맛있는 치킨이 있고 그 맛을 보존하기 위해 피자 박스에다 치킨을 담아봤는데 그게 되게 반응이 좋아서
매장으로 만들었더니 정말 폭발했어요. 그래가지고 보통 그런 형태면은 막 가맹들이 실제 들어오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가맹분들이 우주에서 만다가 없어진 치킨 브랜드가 제가 아는 것만도 거의 100개예요. 그래서 그런 선례를 받을 확률이 무조건 높은 거죠. 근데 그때 현철호 회장님이 무슨 얘기했냐면 가맹분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냥 이 매장만 할까 프랜차이즈 할까 고민하다가 처음에 잘 알아서 이거 우리 그러면 의정부에 다른 데 들어 의정부 그래가지고 의정부 당시 그 BBQ나 KFC나 이런 치킨의 물류가 용인 2천 이런 게 있어요. 용인 2천에서 의정부까지 오는 달리랑 맨날 의정부만 오는 달리랑 뭐가 더 신선? 맨날 의정부만 오는 게 신선한 거죠. 그리고 물류비용 훨씬 싸겠죠. 의정부가 맨날 오니까. 그리고 광고는 TV 광고를 못하지만은 뭐 의정부만 집중 책자 광고하고 전단지 광고하니까 진짜 의정부 굉장히 몰입하고 자본력이 당시 그 현철 회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때 자기가 총 자산이 2억 원이라고 2억 정도의 자본 가지고 의정부가 몰입한 거죠. 그러니까 의정부에서 진짜 한 년만 1위가 됐어요. 그때 의정부 사는 사람들이 당시 내 치킨이 글로벌 브랜드인 줄 알고 다른 동네 가서 내 치킨 없을 때 저는 후졌다고요. 의정부 착각한 거죠. 그래서 결국 그 노하우 가지고 시장을 넓혀서 4위까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시장을 초기 기업 입장에서 시장을 처음에 타겟팅하는 건 정말 중요해요. 하나의 작은 시장에서 내가 이겨본 경험이 있어야지 실제 글로벌하게 성장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을 여기까지고 질문을 좀 받으면서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저희가 바로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저도 너무 재밌게 우리 그럼 빨리 끝나서 좀 아쉽다. 그렇죠? 네. 자, 질문 그러면은 못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 하시는 분이 영화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네. 한국 열정적이신. 저는 지갑에 카드도 너무 많고 네. 그앱 깔아갖고 그 아이디 비밀번호 생성해서 하는 건 진짜 너무 싫은데 뭐 1588 뭐뭐 해가지고 이거 하는 거는 갈고 그리고 한 번 하고 나서 그 다음 한 번 주문하면 알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피자가 주문할 때 애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 진짜 너무 짜증나요. 아니 근데 우리나라 그 요즘에 이제 오토 많이 하죠. 그 실제 지금 이제 그 앱은 그 푸드텍 오토가 지금 그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오토 시작은 교통 카카오택시가 됐죠. 교통 관련 오토가 있고 숙박 관련 오토 이게 사실 제일 크게 시작해요. 왜냐면 시작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이제 택배시가 되게 많은 푸드텍도 있고 엔트텍도 있고 멘트텍도 있고 핀텍 중에서 회사도 있죠. 그리고 카카오 뷰티 나온다고 하는 것도 이제 실제 뷰티까지 들어가서 그냥 대략 7개 정도 되는 거거든요. 푸드텍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오토 영역 중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형태의 어떤 편의성,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불편함을 해결해주는 형태로 발전을 해야 되는데 교통보다는 좀 더 푸드텍이 그렇게 큰 편향을 해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B2B 플랫폼이니까 지금 현재는 다른 브랜드의 그 회사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형태로 지금 갖고 계시는 거거든요. 저희 회사가 지금 우리나라의 좀 굴지의 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정도의 브랜드들과 지금 말씀하신 그 불편한 부분들을 좀 습관처럼 음식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되시면 그냥 그걸 사용하시면 돼요. 내년까지 그럼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조금만 기다려주시죠. 그 정도야 뭐, 네, 기다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분 더 질문을 받아볼게요. 저기, 어렵은 여학생 한번 일어나고 싶어요?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대학생 명소정이라고 하고요. 질문은 두 가지인데 괜찮으세요? 젊으시니까 괜찮으실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이익
대한 방법이 제일 궁금하고요. B2B면 기업 대 기업이니까 기업을 통해서만 이익이 창출되는 건지 아니면 그런 손님의 그러니까 커스텀랑 이렇게 같이 해서 가능한 건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타겟팅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어떤 방법으로 타겟팅을 정하게 되는 건지가 제일 궁금한 것 같아요. 자기가 아는 시장 말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때 타겟팅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어떻게 타겟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하우가 되게 궁금했어요. 일단 뒤쪽 질문부터 말씀드리면 타겟팅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내 경쟁력을 보면서 타겟팅하는 것 같아요. 보통 저희 스타트업들이 시리즈 A, 벤처 캐피탈, 저희는 엔젤 투자를 해요. 저희는 엔젤 투자하기 때문에 저희는 투자가 이제 정부 한 1억 정도 투자를 해요. 그리고 정부 매칭 펀드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좀 더 정부에서 지원을 들어오긴 하죠. 근데 이 정도 투자가 들어온 상태에서 이제 시리즈 A 투자를 할 때 저희가 이제 발표자를 했어요. 근데 그게 다 부탁인데 시장의 문제를 어떻게 정리했냐, 어떻게 해결했냐, 그 다음에 핵심 기술이 뭐냐, 그 다음에 이제 컴페티션 경쟁자를 명명합니다. 컴페티션 경쟁자를 명명할 때 무엇을 쓰게 하냐면 타겟팅 했었을 때 경쟁자들의 경쟁 우리가 뭔지 씁니다. 그리고 타겟팅하는 기준이 뭐냐? 그러면은 내 경쟁 우위를 가지고 타겟팅. 당시 배달민족 같은 경우는 전종의 남자입니다. 그리고 20대 후반에 남자 삶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만 모여있었어요. 여자애들 알 수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남자들잖아요. 20대 후반. 그렇게 타겟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B2B 플랫폼 같은 경우는 B2B는 일반 커스터머한테 직접 하지 않았어요. 보통 저희 같은 경우 프랜차이즈 본사 그리고 가맹점, 그러니까 가맹점한테 같은 경우도 있고 본사 가맹을 걷어주는 경우도 이런 형태로 B2B 같은 경우는 B2C보다는 일반적으로 시장 조사를 하기도 훨씬 수월해요. 시장 진입하기도 B2C보다는 수월해요. 왜냐면 B2C는 알 수가 없죠. 지금 저는 부산을 타겟팅해서 부산 400만 가까이 되고 그 마음을 알 수가 없죠. 근데 B2B 같은 경우는 실제 부산에 있는 이러이러한 기업을 타겟팅한다 그러면 몇십 개 정도 기업이 나오면 실질적으로 방문을 100% 많이 했다면 시장 조사 결과가 거의 90% 이상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략 출자하기 되게 쉽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저희가 지금 너무 아쉬워요. 제가 저쪽에 지금 하나 더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까 저쪽에 안 보이는데 예, 마이크 좀 갖다 주시겠습니까? 대학생이시죠? 마음 같은 대학생입니다. 네. 아까 시작하실 때 원래는 시간이 있고 그러면 3단계 스타트업 교육을 3단계 하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짧아서 두 개 단계만 소개를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 마지막 한 단계의 화두는 뭔지 궁금합니다. 저 굉장히 아쉬우셔가지고 이렇게 기억 안 하십니다. 이제 시장 진입에 보통 성공을 하잖아요. 성공하기 때문에 그 다음 시장 진입에 성공했다는 것들은 시장이 넓어져도 그 다음 시장을 정부에서 키울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모두 2단계를 넘어가면 기업이 망하지 않았어요. 망하지 않고 그 다음 이슈가 뭐냐면은 어디까지 끝나냐 이슈. 이 기업이 부산에서 유명한 기업으로 끝날 거냐, 한국에서 유명한 기업으로 끝날 거냐, 아시아냐, 세계냐, 그 레벨이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망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이왕 여기까지 왔으면 그 다음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 다음으로 투자 유치를 투자 유치를 할 때 어떤 투자자를 만나냐가 되게 중요해요. 나를 세계로 끌어줄 투자자도 있고 나를 부산에 머물게 투자자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투자자를 골라야 그들을 어떻게 설득시켜서 그 다음에 어떤 형태로 내 지분으로 관련 투자를 받아야 되는 세 번째. 이해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네. 궁금합니다. 네,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해결을 듣고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주시죠. 먼저 이렇게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아까 하기 전에 이런 질문을 드릴 예정입니다라고 말씀드린 질문보다는 가리팅을 듣고 좀 변경해야 돼요. 괜히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제가 교육 내용을 들었을 때 앞에 박성재 대표님께서는 약간 즐겨라고 말씀하셨으면 이게 이제 강의 자료도 저희한테 보내주셨던 강의 자료도 그렇고 이게 창업의 프로세스 자체가 디로직과 함께 아주 체계적인
그런 단계로 STP나 이렇게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뭐 방송도 진행하시지만 특히나 연구를 많이 하신 경험에 따랐을 때 그런 절차를 따라서 가는 것들이 우리 대학생이나 아니면은 현재 지금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성공할 확률을 높인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죠. 이렇게 비유하면 제일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즐기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일단 즐기는 건 기본이어야 됩니다. 일단은 뭐 일을 즐기기, 난 일을 안 즐겨. 나는 일단 일은 일이고, 내가 즐기는 거는 따로 여행을 가는 거, 이런 것보다는 일 자체를 즐기는 사람이 훨씬 유리합니다. 저 같은 경우 일을 되게 즐기는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스케일러블하게 창업 툴을 만들고, 근데 사실 또 그렇게 그렇게 좀 이렇게 구조적인 얘기는 또 많이 이동통상의 분이 많긴 한데, 이렇게 전 비유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택시 기사 입장에서, 택시를 막 몰고 다니다가 승객을 태우잖아. 근데 되게 승객을 언제 태울지 되게 불확실하게 하잖아. 되게 불확실하죠. 그거 나름대로 지금은 이런 스타트업에 대한 성장하는 그런 구조적인 부분을 이해하고 있으면 카카오 택시가 됩니다. 카카오 택시. 콜을 하게 되면 저 콜하는 상대에 가서 태우잖아요. 그럼 그 다음 콜하는 위치에서 가서 또 태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물론 그냥 막 몰고 다니는 정도 볼 수 있죠. 근데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제가 카카오 택시 처음에 나오자마자 카카오 택시를 일부러 계속 이용을 했거든요. 차 안에서. 근데 만약에 기사분들하고 얘기를 오늘도 사실은 저 택시기사분들한테 계속 물어보거든요. 근데 카카오 택시를 이용하던 60대 중반 기사분이죠. 그분 택시기사를 한 30년 하신 분인데 원래 길이 안 막히는 고속도로를 알고 있었는데 여기만 계속 돌면 하루에 한 10시간 계속 돌면은 20만 원 하시더라고요. 근데 카카오 택시가 나온 다음에 잡고 내려주고 또 잡고 내려주고 이렇게 돌면은 6시간 걸린다. 그러니까 실제 4시간 걸리려면 수입이 똑같다. 되게 만약에 10시간 내서 뭐 많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물론 드리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서 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시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실제 이런 형태로 좀 분석하고 접근하고 평가하고 하는 방법이 시간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저희가 좀 마칠 시간이 돼서 저희가 좀 정리를 하겠는데요.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은 대표님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영화 감독님도 같이 하고 계세요. 다들 좀 눈이 이렇게 놀라셨어요. 영화 감독은 왠지 좀 감수성이 좀 이렇게 괜찮으실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깜짝 놀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당장 가셔가지고 영화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다 보겠습니다. 네. 거기서 혹시 STP면 다 나오잖아. 사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대표님께 큰 박수, 정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일단 오늘 대표님이랑 또 지내주신 우리 다 세 분 다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딱 오전에 시작 전에 알려드린 것처럼 9시가 됐고요. 여러분 어떻게 좋으셨습니까? 네, 그죠. 사실은 저희는 제가 시작 전에는 알려드리지 않아도 본론의 내용을 들으시면 여러분이 뭘 하신다는 걸 아실 것 같아서 큰 소개는 안 드렸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우선 창업을 하는 창업가이고 그리고 또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인데 저희가 오늘 두 분의 연사님을 모시지만 한 분 연사님을 모시기 위해서 한 20분의 연사님의 강연을 듣고 그리고 두 분 연사 모시려고 한 100분 정도를 섭외하거든요. 물론 우리 오늘 오신 두 분은 세화씨나 이렇게 특강에 되게 유명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이분들께 전화 통화를 하기 위해서 사실 대표님이랑 통화하려고 할 때도 한 20번 정도의 통화를 해야 되고 그분들의 메일을 한 15일을 기다려야 되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 회사고요.
나름은 또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좋은 강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토크가 아니라 간단하게 뭐 꽁트를 좀 보셨을 텐데 저희가 작년에는 한 분 연사하실 때는 연극을 같이 했다던가 아니면 세 분 연사의 콘텐츠를 같이 공유한다던가 이런 문화와 강연을 만드는 기획형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지금 올해 이렇게 계속적으로 계절이 변할 때까지 많이 준비되어 있어서 우선은 빠르게 돌아온 그 6월에 이렇게 또 새로운 기획형으로 좋은 분 모시고 준비를 할 거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늦게 가셔서 보통은 계속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더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기 보시면은 올해 컨셉이 저희가 내추럴본이라 되어 있고요. 뒤에는 이제 그 기업가 정신이라는 뜻인데 오늘 보신 두 분 보시겠지만 타고나고 본질적이고 되게 천성적인 그런 기질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께 여러분 큰 동기부여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세상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건 아니고 자기가 해석하는 방법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아마 오늘 들으신 내용에서 뭔가 얻어가시는 게 오셨을 때와 다른 돌아가게 되지 않을까 감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바람 막 부는 날씨에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6월에 다시 뵙기를 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